인구수가 많지 않은 독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인 미아는 수업 중에 한숨을 쉬면서 한국인 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학생에게 주의를 주며 모든 학생들에게도 수업에 집중하라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 한국인 학생에게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고, 이 학생은 너무나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교실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인 이 학생을 놀리는 듯한 야유와 비웃음을 보냈지만 한국인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필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단 5초 만에 이 학생은 문제를 풀어버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칠판에 적힌 답을 본 이 독일 교사는 칠판과 한국인 학생을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국립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하고 있는 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은 각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또한 가정 환경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성격이나 인품이 모두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한국에서 온 상혁이라는 학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상혁이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너무나도 남달랐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솔직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혹시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상혁이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수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만 10살, 11살 정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아직은 꼬맹이 티를 벗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수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빼면 거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혁이는 조금 달랐어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는 개념인 원주율은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아무 규칙성 없이 소수점 아래로 쭉 이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상혁이는 칠판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기 시작하는 다른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상혁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칠판에 쭉 이어 내려가던 숫자를 지우고 수업의 흥미 유발을 위해 몇 번째 숫자까지 외웠는지 칠판에 나와서 적어보기로 했어요. 반에서 1등하던 리암을 호명했습니다. 리암은 소수점 5자리까지 숫자를 썼어요. 이것도 미리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 치고 상당히 잘한 것이었어요. 저는 상혁이가 계속 멍하니 칠판만 쳐다보고 있어서 일부러 상혁이를 불러내었어요. 상혁이는 망설임 없이 소수점 17자리까지 칠판에 쭉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상혁이를 보고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혁이의 인상은 그저 멍한 동양인 아이로 치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교사 경력이 짧았던 초보였던 저는 이런 부분을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두뇌가 아주 명석한 아이들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더군요. 경험 부족으로 바로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상혁이에게 제가 폭발하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상혁이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중에 교과서를 단 한 번도 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번 자는 모습만 보여주었죠. 심지어 책에는 필기도 전혀 없이 새 책같이 깨끗했어요. 처음에는 상혁이에게 친절하게 타이르기만 했어요. 관심이 없어도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혁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기의 기말고사를 볼 때였어요. 시험 시간은 과목당 40분이었지만 상혁이는 5분 만에 책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상혁이의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다른 학생들도 모두 시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꾸지람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학을 조금 남기고 시험 결과를 확인한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상혁이가 전 과목 만점을 받은 거예요. 과정상의 틀림 하나 없이 정확히 다 맞춘 것이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의 시험지를 베낀 것도 당연히 아니었죠. 전 과목 만점자는 상혁이가 유일했으니까요. 시험 결과가 나오고 학부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혁이의 부모님도 물론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혁이의 수업 태도와 그에 상반된 시험 점수를 알려드렸더니 부모님도 역시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상혁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이 보이니 한번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시면 어떠냐고 권유드렸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영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망설이시더군요. 만약 상혁이가 영재라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재미없을 것이니 상혁이의 미래를 위해서 영재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저는 상혁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상혁이의 IQ가 WISC 기준으로 160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멘사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이유는 이미 상혁이는 자신의 남다름을 알고는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동양인 학생은 친구들과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하여 어렵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과는 달리 생각해보면 상혁이는 독일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밝은 성격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보였죠.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만 흥미가 없었던 것이고 실제 학교 생활은 매우 재미있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상혁이는 많이 성숙하고 철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을 공부만 하며 지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놀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는 눈높이에 딱 맞춰서 부족한 공부를 도와주었고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는 상혁이가 잘 배려해주어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상혁이였지만 이런 상혁이를 못마땅해 하는 독일인 아이들 무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교사를 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괴롭힘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못된 친구들이 하는 인종차별과 온갖 무시, 비웃음과 놀림은 충분히 한 학생을 주눅들게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혁이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찢으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아이에게는 오히려 큰 소리로 너 지금 나를 인종차별하는 거니? 라고 대놓고 이야기해서 창피를 주기도 했고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학생을 먼저 눈치채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겠니? 라는 등 정말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미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많이 성숙해 있는 상혁이었기에 그런 학생들의 도발은 그저 유치하고 수준 낮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던 상혁이가 하교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상혁이라는 학생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이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상혁이를 가장 많이 괴롭히던 무리의 에밀이라는 친구가 그만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근처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에밀은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보이는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침 길을 건너고 있던 상혁이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밀의 옆에서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상혁이는 본인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잊은 것처럼 에밀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에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수술이 마칠 때까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고작만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이렇게 빠른 상황 판단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그 이후로도 에밀이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상혁이는 자주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혁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부터 상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고 12살, 13살 정도 되는 형, 누나들이 보는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면서 저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상혁이를 알고 있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혁이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남아서 상혁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상혁이는 그 사건 이후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에밀의 부모님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셔서 조금 가난한 편이거든요.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부모님이 오실 형편도 되지 않아서 상혁이가 에밀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도요. 그러면서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대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상혁이가 저희 학교에 오게 되어 함께 지내면서 에밀뿐만이 아니고 저나 상혁이의 친구들도 모두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상혁이가 너무나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나치게 똑똑한 아이라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영재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릴 적부터 일찍 철이 들고 남을 위하며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상혁이라는 학생을 가르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떠나기 전 상혁이의 속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상혁이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독일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쉬웠지만 상혁이의 뜻이 이해도 되었어요. 조금만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의료기술로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의료 서비스 수준에 비해서 국민의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것을요. 상혁이가 떠난 다음에 동료 교사에게 들은 사실인데요. 상혁이도 물론 똑똑했지만 상혁이의 부모님도 매우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상혁이가 독일에 오게 된 이유는 상혁 아버님의 직장이었어요. 독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많거든요. 상혁 아버님은 자동차 디자이너 팀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연봉과 가족이 모두 독일에 체류하는 비용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잠깐 머무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똑똑한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혁이는 저희 초등학교에서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상혁이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가끔 주고받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학도 미국에서 상위 0.1%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비리그의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알게 되었고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저는 상혁이와 한번 꼭 만나야지 했지만 서로 살고 있는 세계가 아예 다르다 보니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페이스북을 통해 상혁이의 소식을 보고 그리움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 3기라고 하더군요. 처음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일어난 상태라서 앞으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약을 타오고 주사를 맞고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치료한다고 해도 생존율은 턱없이 적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때 저희 친구인 니콜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독일보다 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한국이 있다고요. 니콜과 제가 미리 알아본 한국의 수술비나 치료비는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지만 한국의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동안의 저축을 모두 모아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췌장암 수술의 명의가 계시는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수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보이지만 전이된 부분은 개복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희망적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연신 고맙다고 말씀드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진료실을 떠나 복도를 걸어 나가던 차에 멀리서 낯익은 얼굴의 한국 남성이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상혁이었어요. 흰 의사 가운 속의 옛 제자는 늠름하게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버린 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망설이며 상혁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상혁이는 자신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저의 모습을 보더니 대뜸 손을 붙잡으며 독일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을 바로 여기 병원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저는 한국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상혁이에게 설명해 주었고 상혁이는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부터 상혁이가 저의 병실에 찾아와 별일 없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제 수술은 시작이 되었고 8시간이 넘는 긴 시간 끝에 회복실에서 눈을 뜬 저는 가장 처음 상혁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정신없던 와중에도 녀석의 얼굴을 보게 되니 안심이 되어 저는 곧바로 다시 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입원실로 올라온 저는 남편과 상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혁이가 말하기를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으니 회복에 전념하라고 하더라고요. 퇴원을 앞두고 상혁이가 입원실에 찾아와서 저희는 예전의 회포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혁이는 초등학교 시절 독일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을 당하며 힘들었을 때 저만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고요. 그 덕분에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혁이에게 제가 더 고맙다고 배운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혁이의 적극적인 태도와 말하는 방식 등 저 역시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가르치며
뿌듯했던 학생 중 상혁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혁이와 다시 보게 되는 그날까지 서로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젓하게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혁이가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된 독일 교사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 반듯한 의사가 되어 멋지게 근무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연히 만나셨는데 정말 뿌듯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